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축구 보느라고요. 눈이 지금 방티가 돼가지고 어제 수업하고 조금 가물가물하더라도 이해 좀 하세요. 가끔가다 초현실주의로 강의하더라도 뭐 흐트러짐은 없을 겁니다. 자, 이어가죠. 설화 볼까요? 여러분, 설화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옛적에 은비까비 옛날 옛적에 이런 만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할아버지로부터 듣던 이런 말로 전달되는 이런 이야기. 설화문학은 서사문학 하면 서사가 뭐더라? 이야기문학이야.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갈래가 소설이잖아, 오늘날. 원형이 됩니다. 근원. 설화의 어떤 그 갈래가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 가닥이 있어요. 신화, 전설, 민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 밑에 글상자 보세요. 자, 어디에 차이가 있냐? 전성자의 태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뭐를 보냐 하면은 주인공의 행위 동그라미, 전성범위 동그라미고 세 개나 알아두세요. 그 전성자의 태도라는 것은 이야기로 전달해 주니까 얘기하는 사람이 전성자입니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신성하다고 여기죠. 민족 집단 단위니까. 그래서 이건 신성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에다 신성미 적어놓고, 전설은요 증거물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영월에 어디 가면은 쌍바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증거물이 있으니까 진실이든 사실인데 진실미 이런 얘기합니다. 민담은요 흥미본이에요. 흥미본이 재미. 자, 그렇게 되면서 그 주인공의 행위도 조금 달라집니다. 그 주인공들이 신화는 신적인 인물이에요. 신적인. 신이나 초능력 발휘 신적인 인물. 그리고 전설은 비범한 인간, 평범한 인간도 됩니다. 민담은 평범한 인간 해놨죠. 뒤에다 적어서요. 약간 우매함도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물들의 어떤 계층이 뭔가 조금 자꾸 하층화되죠. 그죠? 그 요즘에 일반 현대 소설은 이 가닥에서 나온다면 보통 일반 사람들. 특출하고 무협지 주인공처럼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지? 뭐 콧날이 오똑하고 뭐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무협지 한번 보셨어요, 그런 것? 그 주인공 묘사하는 데는 대부분 멋진 여자, 멋진 남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인물들이 하향화되었다. 전성범위는 신화는 민족 단위입니다. 전설은 지역, 어떤 지역이죠? 민담은 세계. 왜? 예를 들어 민담의 대표적인 바보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보 이야기 있죠. 바보가 산골에 살았는데 신식 문물을 못 봤어요. 장터에 이 사람은 산골에서 나무에다가 장날마다 나무를 팔아서 연명했습니다. 자기 아내와 다음에 자기 어머니 이렇게 있었는데 이 바보가 나무를 잔뜩 해다가 이제 팔았어요. 팔고 오는 길에 이렇게 딱 보니까 장날에 신기로운 물건이 많잖아요. 거울을 딱 봤습니다. 보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저 안에 튼실한 하인이 하나 있네. 아이고, 이 거울 얼마야? 하인 하나. 그거를 모르니까 하인을 하나 사갔어요. 이제 일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보, 나 하인을 한 명 사와서. 그러니까 마누라가 딱 보니 아니 새첩을, 야시 같은 새첩을 처벌들이었네 이러거든요. 그래 막 사왔어요. 그 시어머니가 왜 이리 시끄럽냐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야 첩을 데려왔다는 둥, 남편은 하인을 데려왔다는데 어디 보자. 딱 보니까 할망구가 늙어빠진 할망구가 들어앉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바보 이야기,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바보 이반에 대한 얘기. 이런 세계적 분포가 민담이야. 그래서 이런 전설 민담 다음에 여기 나오는 신화, 이런 가닥에 세 가닥이 있는데요. 이런 설화는 특징 보세요. 셋째 줄에 보존과 전달 과정이 음성 언어잖아. 말로 전승이 되므로 유동적 가변적. 이야기로 전승되다 보니까 그 전승자마다 달리 또 다 온전히 기억을 못하잖아요. 문자가 아니니까. 이러한 구비 전승되는 설화를 문자로 정착시키면 문헌설화 밑줄. 문헌설화. 이 문헌설화는 고려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설화문학집이 수의전이라고 있죠. 수의전, 고려시대부터 정착이 됩니다. 또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데도 설화들이 많이 수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헌설화로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향가 보죠. 향가. 아주 중요하다. 향가라는 원래 향자가 그게 향자가 고향 향자예요. 고향향.
그 한자 능력 시험 문제 8급 문제입니다. 이게 향자가. 그럼 8급이든 뭐 1급이든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제? 자, 이 고향이란 말은 중국에 대한 신라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2번 볼까요? 사내가 이런 명칭의 사내가 둘째 줄에 식구체 향가를 사내가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줄만 그어놓고 읽어두고요. 2번 특징 갑니다. 한자를 빌린 향가는 표기되어 있거든요. 마치 한문처럼. 그런데 그게 한문 한자의 구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두구겔 향찰은 우리식으로 어순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향찰은 향가에만 쓰인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 표기라고 하는데 차자문자는 한자를 빌려 쓴 우리식의 문자입니다. 한자로 표기해야 돼. 이건 한자의 어순이나 이런 문법 구조가 아니에요. 그 종류에 뭐가 있다? 이두, 구결, 향찰 말고도 뭐 서기체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두, 구결, 향찰입니다. 여기 향찰은 이제 향가 표기만 쓰인 거예요. 종합적인 표기 방식이 된 향찰로 기록했다. 셋째 줄 봐요. 한자의 음과 훈을 섞어 써서 표기했다. 요거 밑줄. 요즘 여러분 지금까지 문제들 쫙 보면은 서동열을 그저 원문으로 딱 내어놓고 한자로 딱 내어놓고 줄을 쫙쫙쫙 그어놨어요. 기억니한 디거들이요. 윗글에서 빌린 음차한 것이 아닌 거, 훈차한 것이 아닌 거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니까 이게 한자를 모르면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아예. 한자의 음과 훈을 알아야 어떻게 빌려 쓰는지 알 거 아닌가 봐요. 그제? 기본적으로. 내가 국문학사 들어오기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자 발명이 늦었기 때문에 그 고대 고전 문학의 작품들은 한자의 표기 구조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안 되면은 문학 자체도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단순히 지금 현대국어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 현대국어의 어휘 단어가 몇 개냐면 16만여 개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기중에 한자어가 67%예요. 현재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한자어 한글로 적을 수도 있지만 한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못하면 그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부족한 겁니다. 이런 특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려 할 때 한자어가 어휘가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한자에 대한 해법, 해석을 못하고는 그 뜻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그냥 60% 넘는다. 단순한 이해를 넘어섭니다. 심지어 국문학사에도 이런 표기 시기가, 발명 시기가 한글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고대 문학은 전부 한자를 빌려 썼다거나 또 한문 자체를 표기했다거나 여러 가지 표기 양상이 다원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법도 압축해서 알아야 되는 그 모든 출발점은 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야. 또 공무원 시험에 왜 한자만 따로 시험 나오는 게 3문제입니다. 따로. 실용 한자 2문제, 도금, 표기. 그 다음에 한 문제가 한자성, 이렇게 3문제 꼭 나와요. 그러니까 15점 아닙니까, 이게? 학생들은 대부분 한자에 대한 평균점은 4.5점입니다. 15점에서. 한 문제 만7동 말동해. 평균점 얘기한 거야. 그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할까? 전략이란 건 뭘까? 전략이란 것은 남들이 잘 못 맞히는 것을 자기도 그렇지만 좀 더 득점해 주는 것이 변별력의 점수의 보폭을 넓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손자 병법이 아니라 그지 삼척 동자도 그런 병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 공부가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다들 뭐 쉽게 공부할 것 같으면은 그지? 뭐 다들 공부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또 공부는 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직의 업무를 볼 때, 그죠? 공무원의 업무 볼 때 전부 한자어야. 또 심지어 기존에 있어왔던 문서가 전부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알죠? 그거? 모르십니까? 호적 등초본 한번 보세요. 그 토 다 달아놓고 없습니다. 주소, 성명 전부 한자예요. 그리고 호적 등본도 마찬가지고 또 등기부 등본 같은 거 보세요. 누구에게 주고 사고 팔았다. 전부 한자로 적혀 있어요. 물론 숫자도 있고 한글도 간간히 있지만. 그러면 한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 같으면 이게 독해서부터 앞이 탁 막히는 업무 능력이 제로섬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여러 가지 문건,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던 대부분의 문건이 한자 표기가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실무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한자는 공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국어시험에 세 문제씩 나오는 이유가 그런 까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 다 관여합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 내가 여러분께 이제 기초학습에서 한자를 쓰니까 학생들이 도망을 가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되도록 안 쓰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국문학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뭐 차각지시에 여러분 조금 써드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달, 1월달, 2월달 원 사이클은 한자를 그죠?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되겠습니다. 그리고 3, 4월달 가면 조금 더 익히는데, 익숙함, 또 공부하는 방법을 제기했으니까 그에 따라 공부를 해줘야 돼, 본인들이. 그지? 아니면 점수도 못 받고 당장 합격이 조금 어렵습니다. 고득점이 안 나오잖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한문 파트, 한자 파트를 조금씩, 스터디도 좋고 뭐 재책도 좋고 뭐 재정국어도 좋고 좋습니다. 그룹을 좀 지어가지고 공부를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한자는 지속적으로 장기간 하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 외듯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한자에 대해서 한 3문항 나오면 한 2문항 정도로 맞추고 한 문제는 맞출 가능성이 크게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정도 되어야 이제 합격해도 국어가 좋은 점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강조할게. 내가 여러분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요. 내가 여러분께 부담 줄 일이 왜 있습니까? 자, 이어가고 향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형식이 있잖아. 형식 옆에다가 현존하는 최초의 정형식. 향가. 형식 옆에다가 현재 전하는 노래 가운데 최초의 정형식이다.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여러분, 이렇게 현존하는 조건이 안 붙고 최초의 정형식은 뭐였더라? 도솔가였잖아요. 부전가요. 그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왜 정형식이라고 했는가? 그 근거를 차가악지시야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현재 전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최초의 정형식 향가입니다. 형식에 보면 뭐가 있다? 사구체, 사행, 4줄이야, 4줄. 8구체, 8줄. 10구체, 10줄. 그러니까 줄만 하더라도 뭐예요? 딱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가가 지금 25편 전하는데 그 중에 14편은 알아야 됩니다. 11편은 전부 다 그 고려시대에 나온 거니까 그건 나중에 나올 거고, 그 14편이 그 목록이 쫙 있죠. 이게 삼국유사에 전하는 거예요, 14편이. 시험에 요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14편의 형식을 구분하면 사구체가 4편입니다. 다음에 8구체 2편. 그 사구체 하면 사행으로 된 거죠. 서, 풍, 헌, 도. 다음에 8구체 모, 처. 여러분, 두 문자, 가장 첫 음절, 단어의 첫 음절을 뽑아서 외우는 거 좋아하죠. 그게 두 문자 이니셜입니다. 보시면은 서풍헌도사. 사람 이름 같죠? 서풍헌도사. 엄마와 마누라. 이러면 모든 거 정의합니다. 형식 다 맞출 수 있어요. 서풍헌도사와 엄마와 마누라. 그러면은 4구체 4편, 8구체 2편. 나머지 뭐예요? 25편 가운데 19편은 전부 19체입니다.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문제 여럿을 풀 수 있죠. 무엇을 풀 수 있냐면 세계적인 사행 형태가 세계적인 민요형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민요형은 4줄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완성형이죠. 요건 과도기가 될 수 있고. 다음 중 향가의 형식이 같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서풍헌도 못 치면 모든 거 끝나겠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민요형의 향가가 아닌 것은 서풍헌도 빼면 답입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그 19체 얘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19체가 가장 정제된 개인의 완성형이다 이럽니다. 내용에 보면은 둘째 줄에 불교적인 게 많아요. 아무래도 승려들이 많이 적고 또 여러분 신라의 국교가 불교 아니었습니까? 작가 승려 화랑 밑줄. 물론 여자라든가 이름 없는 사람 이런 평민들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귀족적인 문학입니다.
그 내용의 성격이 귀족적이란 게 아니라 이 창작 계층의 당대 귀족층이에요. 성녀 화랑. 그러나 화랑의 작품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고. 수록문은 삼국유사 14수. 우리가 자주 감상하는 우측에 글상대로 제시되어 있어요. 균여전,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균여전은 이 고려시대에 나와요. 그게 11수가 나옵니다. 또 바로 둘째 줄 3대목이 국사시험에 잘 나오죠. 3대목. 이 3대목 진성여왕 때 대구화상 각간위홍. 대구화상은요 중입니다. 중. 화상. 대구란 바로 중이고 각간은 벼슬 이름이죠. 그죠? 위홍. 각간위홍이란 진성여왕의 삼촌이죠. 삼촌. 숙부. 둘이 막 놀아놨다는 거 알죠? 모릅니까 그거? 그런 야사가 있어요. 삼촌하고 숙부하고 막 놀아나고 난리치고 삼촌하고 조카하고 그렇죠. 어쨌든 이 둘이 만들었다는 3대목이란 향가집이 있었는데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3대목의 3대는 무슨 뜻이냐면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눈 시대구분이에요. 그래서 3대, 상대, 중대, 하대의 목차에 해당하는 작품들 이런 뜻입니다. 3대목 알아두시고. 자, 국문학상 의의 하면은 보통 국문학상 의의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최초의 작품 이런 게 언급돼요. 그 첫째 줄에 봐라.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정형시, 이런 정형화된 서정시 났죠? 언급을 한 바 있고. 자, 중요한 것은 그 작품 간단한 내용이 수렴되어 있죠. 아까 내가 한 3작품은 공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작품 분석까지. 한번 전반적으로 보죠. 서동요, 백제무왕. 서동이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신라 서라벌의 아이들에게 부르게 한 동요. 최초의 향가입니다. 참요는 뭘까? 참요. 그 참요 옆에 줄 긋고 참요. 참요는 정치적 민요입니다. 정치적인 민요를 참요라 그래요. 정치적인 민요 같으면은 의도적으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에서 지어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참요의 대표적인 게 고려 말에 어떤 게 있었냐면 목자득국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목자득국. 내가 좀 이 최영재를 불러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좀 일러줘라고. 목자득국. 이 고려 말에 이성계가 장군이잖아요. 그죠? 장군인데 뭐 무학대사의 관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목자득 얻을 득자 국 이런 민요를 이성계 일파가 만들어가지고 불리겠어요. 내용인즉슨 나무 아들을 날아언네 이런 뜻이야. 나무 아들 날아언네 아이들에게 막 불리겠어요. 이러면서 목자득국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정치적 예언 또는 정치적 계략의 민요예요. 그러니까 목자하면 요거 두 개 결합하면 뭐예요? 오야 리자잖아. 그러니까 이가 성을 가진 사람이 왕조를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어찌 보면 역모죠. 어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불리기 위해서 민심인양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이런 정치적인 민요를 뭐라 그래? 여기 나오는 참요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 서동요는 왜 참요인가? 백제무왕은 원래가 뭐 무강태자라 그러지만은 이 친구가 여기 서동이라는 인물이죠. 마동이라 그럽니다. 일설에. 말을 파는 상인입니다. 마는 그 요즘에 대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 그 캐갖고 뭐 즙도 만들어 먹고 하는 것. 말을 파는 상인이었어요. 상인은 산업공상에서 가장 하층 계급입니다. 평민쯤 되나? 따라서 자기가 정치적인 입지를 굉장히 크게 가진 인물이에요. 내 왕이 한번 되겠다. 황당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도 우리 뭐 둘째 처남은 크건 날 매형 내가 로또만 되면 로또만 되면 집 한 채 사드릴게 이럴 겁니다. 그래 나 꿈속에서 전원주택 하나 짓다. 이러고 맙니다. 여러분도 혹시 로또 하십니까? 글쎄요. 뭐 좋은 일 아닙니까? 뭐 이러지만 글쎄 서민의 꿈일지는 모르지만 꼭 그 방법밖에 없나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거기 돈 뿌릴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일주일에 10만 원씩 산대 이 친구가. 한 달에 40만 원이잖아. 자기 그러니까 장인 장모죠 제 자기 부모한테 용돈 한 번 안 주면서 되게 뭐라 했습니다 제가 불러가지고 너희
아버지 엄마가 니를 낳고 인마 80 노인인데 10만 원 용돈도 잘 안 주면서 로또는 이 자식아 로또가 너가 할아버지가 내가 되게 뭐랬습니다. 이것만 되면 매형 집 사준다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나이가 40입니다. 가슴 아프죠. 여러분은 제발 그런 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얘기니까 하는 말이지만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친구가 장사하는 그 꼴에 뭐예요? 왕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신라의 골 품제도 들어봤죠. 성골, 진골. 그러니까 최소한 진골은 돼야 마누라도 왕족이어야 자기 레벨이 될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거예요.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그 말을 주면서 서라벌의 아이들에게 불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엄탕한 내용입니다. 선화공주가 밤마다 서동이를 안고 막 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화공주가 엄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막 민요로 들리고 하니까 이 공부를 하면 왕이 귀에 들어갔죠. 여러분 진평왕 들어보셨죠? 진평왕. 진평왕이 8척의 거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1m 한 지금으로 보면 한 1m 수치로 보면 지금 2m 40인데 그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측지가 좀 달라가지고 한 2m 될 거예요. 그 옛날 사람은 좀 작았잖아. 엄청난 괴력을 지닌 거인입니다. 여러분들 신라 삼보 가운데 진평왕의 옥대가 하나 들어가요. 그리고 만파식적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진평이 한 번은 법흥사에 불공을 들이러 갔는데 돌계단을 떡 밟으니까 힘이 워낙 장사라가 돌계단이 와르르 얼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황당한 얘기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 대 맞으면 골로 가겠죠. 그냥 한 대 맞으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으니 진평이 노기가 막 충천했습니다. 딸내미를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이런 음탕한 부모의 허락도 없이 처자가 밖으로 내쳤어요. 언젠가 한번 수능에도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몽신화 있죠. 주몽신화를 내놨어요. 거기 보면은 유하가 하백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했다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딱 적어놓고 위설화와 관련된 작품은 요래가지고 요게 바로 서동요가 답이었어요. 요 배경설에 보면은 그제 선화공주가 뭡니까? 바로 쫓겨나는 모티브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도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뭐 그런 문제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던 서동이가 데려가서 열심히 또 선화공주가 폐물 같은 거 막 이렇게 우리 대구말로 티박아고 안 왔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장만해다가 이제 막 열심히 공부해서 어쨌든지 막 힘을 모아가 왕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른 노래다. 이런 점에서 참요 이런 뜻이야. 좀 이따 작품 한번 보고요. 서동요라 두고 혜성가. 혜성은 꼬리별 살별 그러잖아요. 그죠? 이 혜성이 심대성은 구군을 담당하는 별이야. 옛날에 일관들은 천문을 봤어요. 그래서 이걸 범하게 되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니까 혜성이 사라지고 또 침노했던 왜구가 물러갔다. 그 혜성가 A, small a. 다음에 원가 있죠. 밑에 원가 small b, 도술가 small c, 처용가 small d. 자, 금방 A, B, C, D 했습니다. small a에서 D까지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주술성을 띤 노래입니다. 되셨어요? 주술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고 빌거나 기원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풍요는 노동요 알아두고. 자, 모죽지란가 모동그라미 모. 제망매가 제동그라미. 창개파란가 찬동그라미. 모찬제 이런 접도가 붙은 말은 전부 추모십니다. 성격이. 그죠? 모찬제 이래서. 모죽실행가 득우가 불렀죠. 낭도 득우가. 죽실행이 고면 인품을 사모했다. 헌화가 요건 가장 민요적입니다. 사구체이며 어느 평민 노인이 불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서울시 문제에 서동요와 헌화가를 가나로 딱 내려놓고 윗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물었어요. 서동요, 헌화가의 공통점. 주인공이 신분 상승을 꾀하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동에는 금방 신분 상승 얘기했죠. 헌화가는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 사랑 노래입니다. 잘 보시면은. 자, 헌화가 보시면은 꽃을 바치면서 드리는 노래. 실명노인. 실명은 눈이 까졌다가 아닙니다. 이름이 없다. 평면이죠. 수로 부인이 벼랑에 핀 철쭉꽃을 탐하기에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꽃을 꺾어서 바치면서 애정을 구애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면 수로 부인은 순정공의 아내로 대단한 귀족이에요. 강릉태수로 부임해간 순정공의 아내입니다. 미스 신라예요, 얘가. 그래서 뭐 괴물들도 용도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 막 끄잡아 또 데리고 가고 막 이랬습니다. 설화에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그럴 이유 없으니까 좀 힘내시고 용 아니라 지렁이도 안 데려갈 텐데. 남자든 여자든. 그러나 혐오감은 들지 않습니다. 왜? 공무원의 용모 커트라인이 혐오감이 들지 않는 용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혐오감이 들면은 제가 수업을 못합니다. 뭐 저보다는 전부 나으신데 일단 용모에서는 합격점입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빨리 월급 모아가지고 견적 뽑으시고, 그죠? 지금은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어머, 견적부터 뽑아야 되겠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합격부터 해야 견적이 나오지. 그러잖아. 누구처럼 뭐 요즘 드라마 보니까 지문서 빼다가 막 누구에게 맡기고 이러던데 그러지 말고. 자, 이어가서. 그래서 이 헌화가 꽃을 꺾어 바치면서 여기 평민 노인이 내 사랑 받아주세요 그대라고 애정공세를 했다는 것은 신분 상승의 의미도 내재화되어 있다는 거죠. 참고하세요. 그런 공통점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에 원가 읽어두고 도솔가는 얘기 드렸고 제망매가 1순위입니다. 아까 얘기한 제망매가 서동요 처형가 이 세 편은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도 나왔어요. 2013년에도. 제망매가, 망매는 죽은 여동생. 제사 지내는 노래.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앞에 문학 시작할 때도 내가 그래서 가치는 체험이 어떤 것인가 할 때 얘기 드렸잖아. 여동생이 죽어가지고 월명사가 그냥 홀로 슬퍼하다가 그냥 죽었다 이러면은 작품화 시키지 않으면은 보편적인 가치 있는 체험이 아니다라고. 그 당대로 작품으로 적어다가 그 당대 사람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보편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얘기 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탁월합니다. 제망매가와 창기파랑가가. 안민가는 알아둘 게 있어요. 경독 왕의 요청. 왕의 요청이야. 왕이 뭐예요? 바로 사내가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충담새가 적었죠. 근데 유일한 치국 안민 밑줄. 치국 안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히 하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치국 안민. 그죠? 뭐 그거 다 일일이 적을 건 없어요. 차근히 알아두시고 유교적인 노래입니다. 불교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건 유일하게 유교적이에요. 다음에 창기파랑가, 충담사. 그러니까 여기 선임 두 분이 탁월하게 두 편씩 남겼어요. 월명사 두 개, 도솔가 제방매가. 다음에 충담사, 안민가, 창기파랑가. 모두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임들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두 분이. 경덕왕 때 사람입니다. 자, 이 밑에 내려오면은 도천수 대비가 이것도 슬픈 노래입니다. 알고 보면 희명, 여자입니다. 여자.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눈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발 저희 아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기원의 노래입니다. 우적과 참고, 처용과 별. 그러니까 서동요 다음에 제망매가 처용과는 작품 내용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변적인 배경까지도 알아둬야 됩니다. 처용과, 처용에 대한 여러분들 그 삼국 유사에 보면 처용낭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괴음포 있고 막 이러죠. 그 괴음포에 왕이 놀러 갔는데 동해 용왕이 막 비를 뿌리고 뭐 이래가지고 절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가문사라 뭐 이름 지었다라 그러고 뭐 저기 이제 괴음포는 이제 구름이 개어서 맑아졌다. 용왕이 와서 아이고 고맙다 이러면서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줬다. 이래가지고 걔가 처용이다. 처용의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진은 아니고 초상화에 메브리코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아라비아 상인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작품을 가지고 그 아라비아의 동방견문록에 이렇게 쭉 보면 아라비아 서적에 아라비아에서 신라 쪽으로 무역을 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지금 그 부적 사진을 보면 코가 매부리 코에 아라비아인 비슷하게. 그런 데 착안해가 또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 지문이 7급 문제에 나온 거예요. 처형은 아라비아 상인이라는 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둠직합니다. 그죠? 자, 한번 연결해 두시고요. 어쨌든 아내를 범한 역신. 역신하면 여기 병력자입니다. 병력. 그러니까 전염병을 옮기는 신이다. 전염병을 옮기는 신. 역신이 이제 자기 아내를 범하자 이를 태치코자 불렀다. 그래서 유일한 묵가라가 그러죠. 무당의 노래. 주술적입니다. 자, 한시 볼까요? 한시. 한시 넘겨보세요. 우리 고대기에 가장 탁월한 한문학자, 한시문가 하면은 최치원입니다. 이번에 작가 최치원 있죠? 설총도 좀 알아두고, 설총.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최치원. 여러분, 삼최 있죠? 원래 그 통일신라대 되면은 진골 출신의 폐해가 심해요. 그죠? 그 각간유형도 진골 출신이죠. 그 여왕들도 몇몇 나오고. 그래 놓으니까 왕들이 막 문란해집니다. 여왕들 있고 막 진골 출신의 폐단이 심하고 하니까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육두품입니다. 얘네들이 어디 갑니까? 중국으로 유학 가버려요. 칠라 여기 살 곳이 못 된다. 꼭 우리나라 안 가십니까?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자녀들 교육에서 외국에 그냥 이민 가는 친구들 많잖아요, 요즘에. 예나이 지금이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막 육두품에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그 중국에 땅나라에 가서 막 공부하고 치는 시험이 빈공과라고 빌량과라고도 하죠. 외국인들이 보는 시험. 거기 합격합니다. 최치원이가. 그러니까 미간 말적에 있긴 해요. 그래서 토항수 경문도 적고 대단한 활약을 하죠. 그렇지만 항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고향에 들어와서 진성의 왕 때 시무 10조입니까? 이걸 드립니다. 이렇게 정치를 제신하세요.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골마 터질 대로 골면 신라 왕조가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가야산에서 은거하면서 거기서 도인으로 입적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최치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최언위, 최승우. 세 사람이 삼체입니다. 신라 삼체. 아마 역사에 배울 거지만. 뒤에 보시죠. 주요 작품 여수장 우중문시. 여는 줄리아입니다. 수장 수나라 장수. 우중문 들어봤죠? 살수대첩은 들어봤겠죠? 안 들어봤으면 그 시간에 좀 늦게 오셨나? 살수대첩할 때. 살수대첩에 아예 청천강물에 다 쓸려가 버렸나? 기억력이. 힘내세요. 어쨌든 얼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 대단합니다. 청천강에 딱 이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거든요. 거기 대장군이 누구냐? 우중문 우문술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망보러 가서 저게 동태를 살펴보겠다. 가서 막사에 가서 탁 종이에 적은 시를 딱 내주고 옵니다. 종이가 딱 보니까 그런 시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너의 뛰어난 지략은 하늘에 이치에다 왔고 너의 아주 기묘한 술책은 땅에 이치에다 왔노라. 이제 전쟁에 이게 그공이 높으니 돌아감이 어떠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한문으로. 자, 어쨌든 이런 얼지문덕의 여수장 수나라 장수 중문이에게 주는 시 자주적이죠. 자주적. 그런데 지당태평송이라는 작품은 진덕 여왕 때 당나라의 태평성대 올시다 이렇게 적었던 굴욕적 외괴시. 여기서 굴욕적이라면 바로 여수장 우중문시와는 대립성이 있죠. 그죠? 자주적이다, 굴욕적이다 이런 거. 하왕계, 설총. 설총은 이두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골이에요, 설총이. 왜? 자기 아버지가 원효대사예요. 자기 엄마는 요속공주. 한쪽이 왕족이잖아요. 그 설총이 진골인데 이 하왕계는 꽃들 있죠. 꽃을 의노했어요. 그 의인치의 작품의 효시입니다. 뭘 인간 세태를 풍자했는데 특히 진골 출신의 정치적 패단 이걸 자기도 진골이잖아. 그걸 강렬하게 뭡니까? 바로 풍자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여기 알아둘 게 등장인물입니다. 꽃왕, 화왕이 누구냐 하면 모란꽃이에요. 모란꽃. 또 충신은 누구냐 하면 백두옹이라고 할미꽃이 충신입니다.
다음에 간신은 누굴까? 간신. 장미.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래서 이제 장미가 바로 뭐다? 진골 출신의 아주 나라 말아먹을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 세태를 풍가는 작품이다 해서 높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토황소 경문, 황소의 난 있죠, 그죠? 그걸 격타하기 위해 적었던 이 당대 당나라에 유학 갔던 누굽니까? 최치원이가 고변이라는 사람이 절도사예요. 고변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대인이죠, 절도사. 그 절도사 아래에 뭐 조금 뭐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변방에 황소란 놈이, 황소는 사람 이름입니다. 암소의 상대가 아니고, 그 황소가 난리를 일으켰어. 그래서 이런 격분된 문장을 적어서 딱 황소에게 보내니까 이 친구가 말에서 뛰어내려와서 뭐 굴복했다, 뭐 이런 정도로 명문장이다, 이런 연결이 다 있죠. 자, 왕호 천축국전은 기행문입니다. 해초 최초의 기행문 알아두고요. 생각으로 풀어볼까요? 1번 19채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사내가 가장 정제됐다. 낙구 첫머리 아야 아우 이런 감탄사가 들어갑니다. 참고. 창기파랑과 제망매가 포함되죠. 서풍원도 모초 아니면 모두 19채니까 상류층과 하류층이 같이 즐겼다. 이게 답이에요. 특히 19채 향가는 대부분 승려 화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귀족적인 문학에도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물론 평민들도 있고 여류도 있긴 합니다만은 신라 향가이면서 고려 소교로서 주술적 성격 알아둘 겁니다. 처용가입니다. 처용가는 향가 처용가도 있고 고려 소교 처용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단 요래만 적어 놓으세요. 처용가 밑에다가. 고려 소교 처용가는 향찰해독의 단서. 고려 소교 처용가는 향찰해독의 단서. 향찰해독의 단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가 우리가 작품, 향가 작품 한두 편 보면서 얘기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흐름만 가지고 작가 작품론을 배경사로와 함께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뒤에 보시면은 시기별로 쭉 나와 있어요. 뒤에 한번 봐. 여러분들 390쪽 봐봐. 390쪽. 자, 공무도화가, 그자. 다음에 정읍사, 제망매가, 요 3편 정도를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겠죠. 물론 나중에 저 뒤에 있는 실제 문제는 뭐 다른 작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들은 내가 아침 강의에 또 안 풀면은 풀어준다는 얘기 해드렸죠. 요 3편 잠시 후에 좀 면밀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들리면 안 됩니다.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조금만 여유 뒀다가 마지막 시간 탄력 있게 이어갑시다.